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두고두거지.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고 더는 자식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승 집에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이 늦둥이 외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참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두뇌외가 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온갖 정성 다 들여서 키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이고 입고 싶은 옷 다 입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습니다.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서 나이 12살이나 먹었던가 제법 총각 티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바랑을 메고 동냥을 하러 왔기에 정승 부인이 쌀을 한 대박 퍼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중얼거리지 뭐예요. 그러더니 주는 쌀도 안 받고 그냥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정승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스님,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셨을 터이니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시오.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해 일러주기를 이 아이는 명이 짧아서 앞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듣고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뭐예요. 그래 정승 부인이 스님의 바랑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명을 잇는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귀한 집 귀한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 안고 키워서 동티가 났습니다. 명을 이으려면 남의 발에 밟히는 고생을 해야 하니 꼭 살리기를 바라거든 나를 따라 보내시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로 아이를 스님한테 딸려보냈습니다. 딸려보내면서 나중에라도 귀한 집 자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 한 벌을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새 이름이라는 게 두고두거지였습니다. 집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이죠. 그래놓고는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지게 지고 나무하기, 밭 갈고 거름주기, 방 닦고 마당 쓸기와 밥 짓고 빨래하기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거지는 참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두고두거지가 종일 나무 열짐을 하고 고단에서 초저녁에 자리에 누워있으니 스님이 곁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며 이를 잡아주었습니다. 스님이라 살생을 못하니까 이를 잡아가지고는 자꾸 자기 옷 속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두고두거지가 깜박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한 데다가 머리를 매만져주니까 절로 잠이 온 게죠.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턱 나타나서 오늘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마는 스님의 법력이 너를 가리고 있고 또 내가 이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다.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내면 목숨을 100년까지 늘리리라. 하고는 훌쩍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님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옥피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두고두거지는 날이 새자 옥피리를 품에 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가다 보니 큰 마을이 있기에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머슴이 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을 해서 그 집 머슴이 되었습니다. 머슴이라는 게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니 좀 힘이 들겠어요. 그래도 두고두거지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논밭도 갈고 거름도 내고 마당도 쓸고 마구간 외양간에 마서 먹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머슴 중에도 상머슴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는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고두거지가 천한 머슴이라고 업신여겨서 밤낮 구박을 했습니다.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새순물을 떠오라 해서 떠다 주면 물이 너무 차네 뜨겁네 트집을 잡아 쏟아버리는데 쏟으려면 딴 데다 쏟을 일이지 하필이면 두고두거지 낯에다 퍼부었습니다. 이러기를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씩 그랬습니다. 둘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앞마당을 쓰려고 시켜놓고 빚을 뒤에 콩알만 한 자갈이라도 남으면 빗자루로 때리는데 이러기를 들면 하며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달랐습니다.
두고도거지 옷이 헤어지면 언니들 몰래 기워 입히고, 두고도거지 머리가 북두갈고리처럼 헝클어지면 찬빗으로 곱게 빗어주고, 어쩌다가 잔칫집에 갔다 오면 고기야 떡이야 싸가지고 와서 몰래 먹이고 이렇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웃 마을 장잔의 환갑날이 되어서 온 식구가 잔칫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칫집에 가고 그 다음으로 딸들이 나서는데 먼저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고도거지가 마구간에 가서 말 한 피를 내어와서 첫째 딸 앞에 대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하는 말이 이놈아,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라고 그러고 섰느냐? 어서 말 아래 엎드려라. 그래서 두고도거지가 말 아래에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첫째 딸은 두고도거지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또 말을 끌어다 놨습니다. 둘째 딸도 두고도거지더러 엎드리라 하고서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셋째 딸이 나오기에 두고도거지가 또 말 아래에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은 두고도거지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서 갈 터이니 이따가 틈을 타서 이 말을 타고 와요. 내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감춰놓을 테니? 하고서 갔습니다. 온 식구가 다 잔칫집에 가고 나니 집안에는 두고도거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두고도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고 나서 여태 깊이 감추어뒀던 옷보자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요?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단옷을 떨쳐 입고 옥피리를 들고 셋째 딸이 두고 간 말을 탔습니다. 그렇게 차리고 나서 옥피리를 불면서 잔칫집에 갔습니다. 잔칫집에 당도하니 장잔의 집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서 만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어 웅성웅성 참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눈썰미가 야무졌던지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제가 맨 댕기 끝을 잘라가지고 두고도거지 곁에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댕기 조각을 두고도거지 뒷머리에 묶어놨습니다. 두고도거지는 잔칫집에서 옥피리를 불며 잘 놀다가 남들보다 미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비단옷을 벗고 누더기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딸들이 돌아와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칫집에 가서 신선 만난 이야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튀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식구들이 안 볼 때 가만히 두고도거지를 불러놓고 비단옷은 어디서 났으며 옥피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요. 하고 물었습니다. 두고도거지가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르는 척하니까 뒷머리에서 댕기 조각을 끌러가지고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맞춰보니 딱 맞았습니다. 두고도거지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셋째 딸이 댕기를 메었다가 끌렀다가 하느라고 헝클어진 머리를 찬빗으로 빗어주었습니다. 머리를 빗어주니까 절로 잠이 솔솔 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3년 늘린 내 수명도 오늘로 다 되었다마는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지더랍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주인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고도거지가 셋째 딸과 혼이 나는 날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옥피리를 불면서 색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나는데 그 광경이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옷 기워 입힐걸.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머리 빗어줄걸? 하면서 한탄을 하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그렇게 떨어져 죽은 자리에 쌍버섯이 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죽은 두 딸의 혼이 버섯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 장사의 모험. 옛날 이쪽 어느 마을에 자식 없이 살던 내외가 늙음하게 불공을 들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놈이 첫돌이 지나도록 일어나 앉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첫돌이 지나면 걸음마도 하고 말도 몇 마디 배우고 이러는데 이놈은 어찌된 영문인지 할 줄 안다는 게 베네찌뿐이었습니다. 두 돌이 지나도 그 모양이고
세 돌이 지나도 그 모양이더니 7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렸습니다. 그러니 그 집 부모는 참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절에서야 아무리 나이를 먹은들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놈이 어디를 갔나 하고 한참 찾다 보니 이놈이 언제 갔는지 뒷산 바위 위에 턱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놀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찾으러 오는 걸 보고는 어머니야, 아버지. 하고 말도 술술 잘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 바위를 우리 집 마당에 갖다 놓으면 앉아 놀기 좋겠지요? 하더니 그 큰 바위를 덜렁 들어다 어깨에 메고 저희 집 마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어쨌든 7살이 되도록 배냇짓만 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천하장사가 됐는데 바위라고 생긴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번쩍번쩍 잘 들어서 이름도 바위손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바위손이는 자랄수록 힘이 세어져서 나이 여남은 살이 되니까 그 고을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에서도 당할 장사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위손이 나이 17살쯤 되어서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웃 힘센 나라에서 무지막지한 장수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급히 군사를 풀어막았지만 워낙 저쪽 군대 수가 많아서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나라 처지가 바람 앞에 등잔격이 되었는데 바위손이가 이 소문을 듣고 제가 막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괴나리 보찜 둘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 수양버들이 한 그루 섰는데 그놈의 수양버들 가지가 하늘로 쑥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저러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 그 수양버들 아래에 웬 팔대장승 같은 놈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콧바람이 얼마나 센지 숨을 한 번 내쉬면 나뭇가지가 밀려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숨을 한 번 들이쉬면 나뭇가지가 쑥 발려서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위손이가 그놈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뭐하는 놈이 여기서 낮잠을 자느라고 죄 없는 나무를 괴롭히느냐? 너는 뭐하는 놈인데 곤히 자는 사람을 깨우느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둘이서 팔씨름으로 결판을 내자 하고 팔씨름을 했습니다. 팔힘이야 바위손이를 당할 장사가 있나요? 바위손이가 이겼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날 때부터 콧바람이 새어서 콧바람손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자 하고 바위손이가 형이 되고 콧바람손이는 아우가 되었습니다. 둘이서 싸움터로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서 산 하나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습니다. 산이 통째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웬 험상궂게 생긴 놈이 커다란 곰배를 산허리에 갖다 대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데 그때마다 산이 쭉 밀려갔다가 쭉 끌려왔다가 했습니다. 너는 뭐하는 놈이 애꿎은 산을 가지고 장난을 하느냐? 너희들이야말로 갈 길이나 갈 것이지 남 노는 데 와서 쓸데없이 참견을 하느냐? 이렇게 아웅다웅하다가 셋이서 팔씨름을 했습니다. 팔씨름을 해보니 바위손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콧바람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고 물으니 날 때부터 곰배질을 잘해서 곰배손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었는데 곰배손이가 셋째가 됐습니다. 셋이서 싸움터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길가에 갑자기 개울이 하나 생기더니 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개울을 따라가 보니 웬 놈이 허벌판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줌 줄기가 얼마나 센지 맨 땅에 개울이 움푹 파여서 그리로 오줌이 콸콸 흘렀습니다. 그것 참. 웬 놈이 점잖지 못하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느냐? 너희들은 웬 놈들인데 남의 일에 참견이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또 팔씨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팔씨름을 해보니 바위손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콧바람손이고 그 다음이 곰배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뭐냐 하고 물으니 날 때부터 오줌줄기가 새어서 오줌손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오줌손이가 제일 끄트머리 아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싸움터에 갔습니다.
가보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이웃 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수가 얼마나 많은지 개미떼 같았습니다. 넷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바위손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위를 번쩍번쩍 들어다가 골짜기를 죄다 막아놨습니다. 쥐도 새도 못 빠져나가게 말입니다. 그래놓고 오줌손이더러 이제 아우가 나설 차례일세. 하니까 오줌손이가 그동안 오줌이 마려운 걸 오래 참았더니 잘 됐군. 하면서 오줌을 인정사정 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줌이 냇물이 되어 마구 콸콸 내려가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덮쳤습니다. 바위손이가 미리 골짜기를 죄다 막아놓았으니 오줌물이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이 모두 오줌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자, 이제는 콧바람손이가 나설 차례다. 하니까 콧바람손이가 콧바람을 신나게 불어젖혔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오줌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군사들이 물이 얼어붙는 바람에 모두 얼음 위로 목만 내놓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나머지 일은 곰배손이가 맡아줘야겠군. 하니까 곰배손이가 곰배를 들고 내려가서 얼음판을 여기저기 밀고 다니면서 항복할 테냐? 이 곰배 맛을 볼 테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 장사는 보기 좋게 이웃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그 뒤로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누구뽕.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옛날엔 왜 두 사람도 아니고 꼭 한 사람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 무슨 살이 꼈는지 도둑이 시도 때도 없이 들었습니다. 밤에도 들고 낮에도 들고 하루에 2번도 들고 3번도 들고 이러니 뭔 살림이 나만 하는 게 없었습니다. 나중엔 솥단지 요강단지까지 다 도둑 맞아서 밥도 못 해먹고 오줌도 못 놀 형편이 됐단 말이에요. 마침 이 사람한테 나이 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라, 사위를 하나 볼 수밖에 없다. 도둑 잘 잡는 사람으로 대릴 사위를 드리면 좀 나아질 테지. 하고 이 사람이 그 길로 집을 나서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도둑 잘 잡는 사람으로 사위 본다고 가는 곳마다 소문을 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가니까 남의 집 머슴 사는 총각이 와서 도둑이라면 내가 잘 잡지요. 하거든요. 어떻게 잘 잡느냐니까. 아, 그건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요. 했습니다. 그 뭐 어쨌든 도둑 잘 잡는다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둥구나무 밑에 쉬었습니다. 쉬다가 둘 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창 고나게 자는데 갑자기 어디서 개누구뽕 개누구뽕 하지 뭐예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둘레둘레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하고 또 자는데 개누구뽕 개누구뽕 하고 무엇이 또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딴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총각 궁둥이에서 쉴 새 없이 났습니다. 개누구뽕 개누구뽕 하는데 그게 방귀 소리였습니다. 총각이 잠을 자면서 방귀를 끄는데 그 소리가 여느 사람처럼 뽕하거나 뿡하는 게 아니고 개누구 뽕한단 말입니다. 잠자는 총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전에 잠자면서 방귀 뀌는 소리가 개누구 뽕하던데 그게 대체 뭔가? 하니까 그렇다니까요. 내 방귀 소리는 별나서 그렇게 들리지요.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주 수가 난 방귀란 말씀이에요. 밤에 도둑 지킨다고 망을 볼 것도 없이 그냥 잠만 자면 방귀 소리가 게 누구뽕 하니까 도둑 하나는 잘 지키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좋아라 하고 집에 데려다가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날은 온 식구가 밤이 이슥하도록 일을 하고 다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방 저 방 널브러져서들 자는데 그때 마침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와 마당에서 집안을 기웃기웃 뭘 훔쳐갈 것이 있나 하고 살피는데 갑자기 개누구뽕 하거든요. 깜짝 놀라 두리번 살피니까 또 개누구뽕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만 기겁을 해서 아구 뜨거라 하고서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이 도둑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개 누구 뽕 하는 게 사람 목소리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뭐 그런 소리가 다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에라, 한 번 더 가볼 수밖에 없다. 하고서 그 다음 날 밤에 또 도둑질하러 갔습니다.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번엔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가 기웃기웃하는데 또 무엇이 개 누구 뻥, 개 누구 뻥. 하고 소리를 지르네요. 도둑이 깜짝 놀랐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소리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젊은 사내가 하나 자는데 호짬방이 하나 입고 자는데 그 궁둥이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쳇 방귀 소리잖아. 괜히 놀랐구나 하고 도둑질을 하려는데 그놈에게 누구 뽕 소리가 자꾸 들려서 귀에 몹시 거슬리지 뭐예요. 에이, 저놈의 소리 좀 어떻게 해야겠다. 마당에 나가 동글동글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 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돌멩이로 사위 똥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주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옳지, 이제 됐다. 그놈에게 누구 뽕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살 것 같거든요. 마음 놓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다해서 이제 훔친 물건을 짊어지고 나가는 판이었습니다. 문지방을 딱 넘는데 갑자기 개 누구 뻥. 하고 천둥치는 소리가 나면서 무엇이 이마빼기를 딱 치거든요. 오랜만에 참았던 방귀가 터져나오니까 그 똥구멍 막아놨던 돌멩이가 쑥 빠지면서 이마를 때린 거죠. 그래서 도둑은 그 자리에 자빠져 그만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꼼짝없이 잡혔죠.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도둑이 안 들더랍니다. 또 들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개똥떡과 조이삭. 옛날에 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가난했습니다. 자기 땅도 없어서 남의 땅이나 부쳐먹고 번듯한 집 한 채 없어서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살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구한 날 가난을 못 면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굶느니 먹느니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녹슨 말편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주운 편자 버릴까? 낫이나 버리자. 하고 그걸 대장간에 가져가서 낫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새 낫이 하나 생겼거든요. 버린 낫 버릴까? 버들이나 베자. 하고 그 낫으로 버들가지를 베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부들부들한 버들가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벤 버들 버릴까? 삼택이나 엮자. 하고 버들가지로 삼태기를 엮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큰 버들 삼태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엮은 삼택이 버릴까? 개똥이나 주워보자.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개똥을 많이 주워 삼태기에 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개똥이 삼태기에 하나 가득 생겼습니다. 주운 개똥 버릴까? 떡이나 만들자. 하고 그 개똥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말리고 부숴서 물 붓고 반죽해서 솥에 넣고 쪘습니다. 가난하니까 쌀이 있나? 팥이 있나요? 쌀이 있어야 쌀가루를 만들고 팥이 있어야 팥고물을 만들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개똥으로 떡을 빚어 솥에 넣고 찐 거예요. 그러니까 개똥떡이 되었습니다. 그 개똥떡을 온 동네 집집마다 하나씩 돌렸습니다. 그동안 가난해서 남의 집에 떡 하나 못 돌리고 신세만 지고 살았거든요. 그래 그 보답을 하느라고 집집마다 빠짐없이 다 돌렸습니다. 그래 놓으니 온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집집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개똥떡 한 입 베어 물고는 이게 그 떡 냄새 한번 고약하다. 하고 태태 뱉고 내던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버지 어머니가 주워서 한 입 베어 물고는 에그 이 떡 냄새 한번 요상하다. 하고 태태 뱉고 내던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주워서 한 입 베어 물고는 아유, 요 떡 냄새 한번 구리구나. 하고 태태 뱉고 내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집집마다 개똥떡을 내던져 놓으니 온 동네 살인문 밖에 개똥떡이 수북했습니다. 그걸 보고 개똥떡 만든 농사꾼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먹다 버린 개똥떡을 다 주워 모았습니다. 다 주워 모아서 삼태기에 담아다가 자기 집 마당에 수북하게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개똥 무더기에다 좁쌀 하나를 심었습니다. 가난한 탓의 뒤주에 남은 곡식이라고는 좁쌀 한 알뿐이어서 그걸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거기서 조안 포기가 나오더랍니다. 조안 포기가 나와서 쑥쑥 자라는데
어찌나 잘 자라는지 하루 만에 정강이까지 자라고 이틀 만에 배꼽까지 자라고 사흘 만에 어깨까지 자라더니 이래가 지나니까 동구나무만 하게 자랐습니다. 그 동구나무만한 조나무에 조이삭이 딱 하나만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얼마나 큰지 홍두깨만 하더랍니다. 사람이 들어도 한 짐, 매도 한 짐, 저도 한 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다? 옳지,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하고 농사꾼이 그걸 메고 집을 떠나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 가는 길에 고개를 하나 넘다가 다리가 아파 고갯마루에서 쉬었습니다. 쉬다가 그만 선잠이 깜박 들었습니다. 깜박 자고 일어나 보니 그새 옆에 둔 조 이삭이 허전해졌습니다. 나달은 다 떨어지고 빈 쭉정이만 남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 참새떼가 날아와서 조나달을 다 쪼아먹은 거예요. 이놈의 참새들, 내 조를 내놓아라. 하고 참새들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면 참새들은 포르르 날아 이 나무까지에 앉고 또 쫓아가면 포르르 날아 저 나무까지에 앉고 그러면 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 참새들은 포르르 날아 이 바위 위에 앉고 또 따라가면 포르르 날아 저 바위 위에 앉고 그렇게 자꾸 참새들을 따라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잘 곳을 찾는데 마침 길가에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옳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빈집이어서 그냥 들어 누워 잤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데 밖에서 우지끈 뚝딱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무엇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얼른 일어나 벽장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숨어서 벽장 문틈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그것들이 죄다 도깨비들이었습니다. 털복숭이 도깨비들이 큰 놈, 작은 놈, 뚱뚱한 놈, 여윈 놈 할 것 없이 여러 마리 몰려 들어와서는 저희들끼리 판을 벌이고 놀았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장난하고 한참 놀더니 얘기판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오늘 본 걸 얘기해봐라. 대장 도깨비가 그러니까 한 도깨비가 얘들아, 나는 오늘 웬 농사꾼이 홍두깨만한 조 이삭 둘러매고 가는 거 봤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깨비들도 한마디씩 거두느라고 시끌벅적 와그락을 야단이 났습니다. 나는 그 조 이삭을 참새떼가 다 쪼아 먹는 것도 봤다. 나는 그 참새떼가 농사꾼에게 쫓겨 도망가는 것도 봤다. 하더니 나는 그 참새떼가 산신령님한테 혼나는 것도 봤다. 하거든요. 그래서 남이서 농사 지은 걸 훔쳐먹었다고 산신령님이 참새 종아리를 때리면서 먹은 걸 다 개워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참새들이 종아리를 맞고 팔짝팔짝 뛰면서 먹은 걸 다 개워내더라. 그래서 산신령님이 참새들 개워낸 걸 다 금싸라기로 만들어서 요 아래 무릉덩이에 던져 넣더라. 그렇게 얘기판을 벌이고 놀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어디론가 우르르 가버리더랍니다. 농사꾼은 날이 밝자마자 그 집에서 나와 산 아래 무릉덩이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참말로 웅덩이 금싸라기가 소복하게 들었더랍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금싸라기 팔아놓은 사고 밭사고 해서 잘 살았더랍니다. 도깨비 씨름.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돈 구경 못 해본 지 오래였습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에 일해주러 갔다가 밤이 이슥해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도깨비란 놈이 턱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씨름 한 판 하자. 도깨비란 놈이 본래 씨름을 좋아하거든요. 싫어, 나 힘없어.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길이니 힘이 있을 게 뭐예요? 그래도 딱 한 판만 하자. 싫다는데도 부득부득 졸라댔습니다. 도깨비가 한 번 조르기로 들면 당할 장사가 없거든요. 할 수 없이 씨름을 했습니다. 둘이 고이춤을 맞잡고 씨름을 하는데 뭐 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늙어서 기운이 없는 데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아주 녹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깨비는 기운이 팔팔하니 뭐 상대가 되나요? 금방 졌지요. 한 판 더 하자. 도깨비가 또 졸랐습니다. 그래서 한 판 더 했는데 또 졌습니다. 3세판이다. 한 판만 더 하자. 도깨비가 졸라서 또 했습니다. 이제 막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도깨비 왼다리를 툭 쳤습니다. 그냥 힘도 안 쓰고 툭 건드렸는데 도깨비가 나무 뜬 걸처럼 스르르 넘어가네요. 본래 도깨비가 오른쪽으로만 힘을 쓰지 왼쪽으로는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어이쿠, 졌네. 예쏘, 씨름 갑시오. 씨름 3판을 하고 나서 도깨비가 돈을 성냥 줬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돈 성냥이 어디겠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 이튿날 쌀 사고 고기 사고 해서 잘 먹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지나다가 구수한 밥 냄새, 고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니, 가난뱅이 주제에 웬 쌀밥이고 고긴가? 가난한 할아버지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도깨비 만나서 씨름 3판하고 돈 성냥 얻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날 밤에 당장 도깨비 나오는 모퉁이로 갔습니다. 아니나 달라 밤이 이슥해지니까 도깨비가 썩 나오거든요. 할아버지, 씨름 한 판 하자. 그래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도깨비 왼다리를 쳤습니다. 지기 싫어서 말이에요. 왼다리만 툭 건드리면 넘어가니까 이기기 쉽죠. 내리 3판을 다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깨비가 돈을 줬습니다. 예쏘, 씨름 갑시오. 씨름 3판 다 이기고 돈성냥 벌고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딨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주 신이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도깨비 나오는 모퉁이로 갔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니까 도깨비가 나와서 할아버지, 씨름 한 판 하자. 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또 내리 3판을 다 이기고 돈성냥 벌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모퉁이로 가서 도깨비하고 씨름해서 내리 3판을 다 이기고 돈성냥 벌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모퉁이로 가서 도깨비하고 씨름해서 내리 3판을 다 이기고 돈성냥 벌고 날마다 그러고 사는데 한 달쯤 지난 뒤에 관가에서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육모방망이를 꼬나들고 왔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네 집에 들이닥쳐서 돈을 다 찾아내더니 이제야 찾았군. 이 도둑을 어서 끌고 가자. 하고는 할아버지를 오라로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어찌된 일인고 하니 한 달 전부터 관가 창고에 넣어둔 나랏돈이 조금씩 줄어들기에 관가 사람들이 돈에 표시를 해놓고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밤마다 돈이 성냥씩 없어지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거참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날마다 돈 성냥씩 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와 뒤져보니 아닌 게 아니라 표시를 해놓은 나랏돈이 죄다 있는 거예요. 도깨비가 씨름값으로 돈 성냥을 줄 때 자기 돈을 안 주고 나랏돈을 훔쳐서 줬나 봐요. 그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만 도둑으로 몰려오게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게 아니라 도깨비한테서 받은 돈이라고 해도 믿어나 주나요? 돈에 표시가 딱 되어 있으니 꼼짝없지요. 그러게 씨름을 해도 한두 판만 하고 말았으면 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